안녕하세요. 지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제일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결혼이란 축복이나 큰 행사가 아닌 시궁창보다 못한 지옥이었네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결혼일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고민하는 후배나 졸업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말해주곤 합니다. 나이가 쫓겨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결혼은 하지 말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도 어려운 것이 결혼인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과 하는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을 게 뻔하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많이 가르칠 필요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집을 보내자는 주의였어요. 주변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시집을 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네요. 부모님께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배워야 성장한다며 공부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들어가지도 못할 사립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금 시간이 10시를 넘지 못할 정도로 엄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대학교를 입학하자 성인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통금 시간을 풀어주시더군요. 그래서 마음껏 대학교 시절을 즐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복학생으로 또래 남자들보다 듬직한 면이 있었어요. 묵묵히 뒤에서 챙겨주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애를 한 지 6개월 후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는걸요. 뱃속에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뜬 것을 처음 확인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물론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 찾아온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22살이란 나이는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출산인데 준비는커녕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해봤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헛구역질이 나와도 꾹 참고 입안에 밥숟가락을 쑤셔 넣기 바빴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어요. 분명 남편 또한 골머리를 앓으며 한숨을 푹푹 쉴 게 뻔했기에 아무 말 없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죠.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미리 하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다뇨. 머릿속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계산을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어린 나이에 책임져야 할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두렵고 놀랄만도 한 거잖아요. 결혼하자는 남편의 말을 듣자 그동안 녹이 쓴 사슬처럼 엉켜있던 안 좋은 생각들은 단번에 잘려나갔죠. 진심이 담긴 남편의 말 또한 믿기로 했고요. 한편 하나밖에 없는 딸의 임신 소식을 접한 친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초음파 사진을 내밀자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짚으시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기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계속 한숨만 푹푹 쉬셨는데요. 남편은 그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질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또한 교수로 친정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반대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시부모님의 올곧은 성품과 남편의 착한 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나가서 따로 살 돈이 없는 것도 맞는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사법고시를 앞둔 남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심한 일이었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집을 짓고 산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일인데 집안에 틀어박혀 있자니 여간 곤욕이 아니었죠. 남편이라도 곁에 붙어 있었으면 나았을지도 몰랐겠지만 남편은 사법고시 준비로 인해 아침 일찍 나가 잠잘 때가 되어서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친구들이라도 보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동기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바빴고 더군다나 저는 임신의 휴학까지에 동기들 얼굴 보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었죠. 공부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볼 때면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몸이 무거워지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못난 딸을 대신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죠. 일찍 출근을 하시는 날이면 남편 음식만 따로 차리는 가정부를 불러 남편의 식사를 따로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의 밥상을 책임지던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 잡을 수도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음식 솜씨도 야무지고 집안 살림도 자기 집처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하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가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정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음식 솜씨가 야무진 덕에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저의 입맛까지 돋구어줄 반찬들을 덤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했어요.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우물쭈물 거리던 가정부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아들이 퇴사를 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면서 쪽방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친절하게까지 한 가정부이기에 부모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또한 쪽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그날 밤 가정부는 고맙다면서 일하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즐겨 먹던 백설기를 손수 만들어 건네주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차라 가정부가 건네준 뜨끈뜨끈한 백설기를 손으로 찢어 먹었죠. 그런데 안방을 둘러보던 가정부는 백설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방이 너무 훤해서 어째? 마누라 보고 싶어서 일하던 것도 내팽겨치고 와야 될 때인데. 처음부터 부부관계가 이렇게 미적지근해서 어째? 괜히 색심한 고생을 하네. 에휴, 근데 솔직히 나는 색시 남편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자기 가족 감싸는 푸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것도 어디 남의 밥 뺏어 먹는 족제비처럼 생겨가지고. 에이, 그이가 얼마나 다정한데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야죠. 어디 곱비 풀린 말이 주인 말 잘 듣는 거 봤남? 남자란 자고로 절대 도망 못 가게 곱비를 제대로 당겨야 한다니까. 색시 뱃속에 남편 휘어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곱비가 들었는데 그걸 왜 못 써? 서로 죽고 못 살아도 유지하기 힘든 게 결혼인데 자고로 남자는 잡을 수 있을 때 휘어잡아야 사는 게 편하다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새댁 남편이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네. 정성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 옆구리에 뻗치셨나. 원래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발랑 까진 법이라잖아. 새댁이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가정부에게서 남편의 뒷담화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혀 위에서 미끄러지던 백설기의 맛 또한 퍼석퍼석한 지우개를 먹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싫은 기색을 내비쳤지만 가정부는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칭찬 또한 동시에 늘어놓았죠. 아들에 대한 가정부의 자랑은 커다란 포대자루 안에 담아도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가정부의 수다에 이불 끄트머리를 잡아 끌며 침대에 누웠어요. 가정부는 그제서야 쟁반을 가지고 안방에서 나갔죠. 혼자서 생각해 보아도 가정부가 했던 남편에 대한 뒷담화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정부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더군요.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희 가족에게 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쏟는 정성을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화를 내었고 남편의 날카로운 태도는 가뜩이나 임신으로 예민해져 있는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험이 다가오니 예민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아 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정말이지 도를 지나쳤어요. 남편은 막달이 다가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은 사소한 일도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사소한 갈등은 차곡차곡 쌓여 각방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 중 오직 사랑 하나만 바라본 채 결혼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던 사랑이 빠져나가자 저희 부부의 상태는 간신히 숨만 붙어 상태나 다름이 없었네요. 부모님은 남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둬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고 했지만 22살이란 어린 나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걸요. 그러던 중 남편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모두 아침 일찍 집을 나간 날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집에 박혀 있으니 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아랫배에 엄청난 복통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말라 비틀어진 행주를 계속해서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었죠. 처음 느껴보는 생생한 고통에 119를 부를 생각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남편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은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꾸만 조여오는 고통에 울먹이며 전화를 하자 남편은 다짜고짜 짜증부터 냈어요. 야, 내가 의사냐?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야. 그러게 배가 남산만 하면 가만히 집에라도 박혀있던가. 뒤룩뒤룩 살찐 거 자랑하고 싶어서 밖에 나간 거냐? 잔말 말고 나 바쁘니까 119 전화해서 응급실 가던 아니면 집에 들어가던 알아서 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가 뚝 끊기고 잠시의 고통을 잊을 만큼 남편의 언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심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의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볼가를 축축하게 적시던 눈물마저 쏙 들어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내 아픔은 다시 찾아왔고 어쩔 수 없이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가정부는 채 4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달려왔어요. 옆에는 가정부의 아들이 있었고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자 가정부 아들은 실례하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임신으로 살이 많이 찐 상태로 힘들었을 텐데 가정부의 아들은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가정부와 가정부의 아들이 힘써준 덕분에 병원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의사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배가 뭉쳐서 그런 것일 뿐 유산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있던 가정부 또한 덩달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아이고 천하의 매정한 놈. 자기 새끼 가진 마누라를 이렇게 천대하나? 색시, 아무래도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천대를 하는데 나중에 색시가 나이 먹어서 아플 때도 제대로 들여다보기나 하겠어? 애 생각해서 참고 산다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이혼해버려. 평생 옆에 두고 속 끓일 바에는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낫지. 가정부의 아들은 툭툭 가정부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무뚝뚝한 얼굴로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남자를 보자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군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가정부 아들은 계속해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자신의 등에 어필하고 했어요. 가정부 아들의 등은 참 넓고 따뜻했는데요. 가정부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한편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결혼을 한다면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이 업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정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안에 있던 온 식구들은 한데 모여 몸 상태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편 한 사람만 빼고 말이에요. 남편은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몸 상태를 걱정해주기는커녕 다짜고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유전자 검사라뇨.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되묻자 남편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애 아빠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애 아빠는 누군데? 그러니까 당당하면 검사해보자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확인 한 번만 시켜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화를 내? 유전자 검사에서 내 자식인 거 나오면 아무 문제 없잖아. 당신 그럼 설마 지금까지 나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남자는 지금까지 당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의심을 한다고? 봐봐. 지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잖아. 순진하게 생긴 얼굴에 속아서 내가 코를 꿰었지. 내 다리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남자에 임신한 거일 수도 있지. 볼품없는 네 인생에 변호사 남편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진짜 변호사 남편이 가지고 싶었으면 아직 사법고시도 못 치른 당신이랑 사귀는 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변호사들이랑 맞선을 받겠지. 뱃속에 아기까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갑자기 가장의 책임도 남편의 책임도 내던지는 남편의 태도가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막대 먹었으면 놀라지 않았겠지만 세상 제일 다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더 냉랭하게 굴다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유를 알아야 했죠.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떨어질 떡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니. 변호사만 되면 어떻게든 변호사 사이 모셔가겠다고 내놓으라는 재벌집에서 선짜리 들어올 텐데 너무 억울해서. 나도 너네 집이 개털 날리는 집인 줄 알았으면 장가 안 왔지. 그동안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모두 돈을 노리고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이죠. 길 가다 맨홀 구멍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남편에게 받은 충격보다는 덜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의 실체가 사람을 돈만 보고 판단하다녀. 시커먼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요. 고작 5개월이란 시간 동안 죽고 못 살았던 남편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앙숙이 되다니 결혼이라는 것이 참 우스웠네요.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홀려 임신까지 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죽을 줄 모르고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과 별반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부부의 관계가 틀어진 것과 별개로 시간은 잘만 흘러갔고 남편은 공들여 준비한 사법고시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것 또한 저의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거라면서요. 결국 배려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 같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이혼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힘든 몸과는 다르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척무척 자라만 갔죠. 아이는 쌀이 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부모님은 고생했다면서 손수 끓인 미역국을 떠먹여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는 부모님을 보면 감사하다가도 태어난 아이들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다른 남편들을 볼 때면 눈물이 핑 돌았네요. 이혼한 저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인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출근을 하시는 날이면 부모님을 대신해 가정부가 수발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가정부 올 때면 함께 따라오던 남자는 퇴원일이 되자 품에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한다면서요. 전 남편에게는 받지도 못했던 꽃다발을 받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울적했던 기분 또한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 후에도 가정부 아들은 자신이 자처해 같이 병원을 가는 등 비어있는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어요. 알뜰살뜰하게 저희 모자를 챙겨주는 가정부 아들 덕분에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죠. 그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다시 복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악 물고 버티게 되었죠. 고개도 가누지 못했던 아들이 돌이 지나자 부모님께서는 슬슬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아직 이혼에 대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혼 이야기가 나와 껄끄럽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맞선에 나온 남자들은 적게는 5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차이 나는 이혼남뿐이었어요. 남자들은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무례하게 구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주던 가정부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정부의 아들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무례하게 구는 남자들과 다르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정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아직 젊고 창창한 사람에게 괜히 짐을 지어주기 싫었는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부 아들이 먼저 마음을 고백해준 것이었어요. 가정부 아들은 많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테니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면 좋겠거든요. 가정부 아들은 밤낮이 뒤죽박죽인 교대 근무를 해 몸이 고단할 텐데도 항상 피곤한 기색 없이 잘해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께 가정부 아들과 재혼을 하겠다고 밝히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가정부의 반응은 불과 물처럼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가정부는 껍질을 벗기고 있던 마늘을 천장 위로 던지며 기뻐했고 부모님께서는 가슴을 내려치시며 답답해 하셨죠.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하필 골라도 가정부집 아들이야. 전 남편한테 호되게 당해놓고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저 자식이랑 정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랑 영 끊고 호연이도 놓고 맨몸으로 나가서 살아라. 듣자 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길래 저희 아들한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힘들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 애 딸린 이혼녀한테 시집 보낼 만큼 머리 빈 짓은 안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딸이 애 딸린 데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건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아줌마는 눈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원 나와 몇 년 있으면 대학 교수 될 사람이랑 밤낮 없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네 아들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앓는 소리 하면서 하도 봐달라고 해서 아들까지 집에 들어오게 해줬더니 아줌마는 도대체 아들 단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물러봤으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인집 딸한테 찍적거리냐고요. 됐어. 당신은 상대도 하지 마. 경우 없는 집안이랑 엮이는 건 한 번이면 족하지. 일할 가정부는 많아. 쫓아내고 다시 들이면 그만이야. 아이고, 누가 겁낸 줄 알고?
나도 우리 아들 천대하는 이런 집구석에서는 일 못하지. 나가도 내 발로 나갈 거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요. 참나,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남의 집 살이 좀 한다고 무시나 해대고. 마음씨를 그렇게 거지같이 쓰니까 딸도 이상한 사람이랑 엮여서 이혼녀 딱지나 이마에 떡하니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넘게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가정부는 큰 모욕에 감정이 상한 듯 다짜고짜 쪽방으로 달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몇십 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셨고요. 또 한 번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여 머릿속은 복잡해졌네요. 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없는 자식 칠 테니 나가서 살라며 집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가정부 아들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반대하신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은 채 밖에서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네요. 정말 불효녀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작은 변명을 하나 하자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기회 같았어요. 가정부 아들을 놓친다면 평생을 혼자 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어른들이 난리를 피우는 사이 아들은 가정부 아들에게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아빠라 말하며 따르는 것을 보자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는걸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갑 사정을 뻔히 아시는 부모님께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려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2번씩이나 상처를 낸 주제에 지원까지 받는다면 너무 염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다 쓰러져가는 구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집이 워낙 낡은 탓에 쑥꼭지를 돌릴 때면 녹물이 나올 때도 있었고 갑자기 불을 켤 때면 바닥에 있던 바퀴벌레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껴졌죠. 다른 가족들은 없이 살던 남편이 저를 등쳐먹기 위해 일부러 결혼을 한다며 수군거렸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가 남편의 등에 올라타 남편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었거든요. 교대 근무로 힘들 텐데도 남편은 논문 발표와 조교 생활로 지친 저를 위해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갈 때면 냉장고 앞에는 잊지 말고 밥을 챙겨 먹고 가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냉장고 안에는 지난밤 남편이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로 경제적 여유가 되자 남편은 그동안 고졸로 살았던 것이 창피했다며 대학교를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머리가 좋았던 덕에 남편은 우수한 성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졸업장을 딴 뒤에는 대기업 생산직 일을 그만두고 돌연 떡볶이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의아하긴 했지만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이 떡볶이 장사를 한다는 것을 들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찾아와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셨어요. 잘 다니던 대기업까지 때려치고 장사를 한다길래 나는 드디어 너가 이혼녀 딱지 떼게 해준 우리 아들한테 근사한 사업체 하나 차려줘서 보답하겠구나 생각했다. 근데 뭐? 학교 앞 떡볶이 장사? 네가 제정신이냐? 어디 귀한 남의 아들한테 떡볶이 장사를 시켜? 그것도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게 만들고 앞길 창창한 총각 등에 이혼녀 딱지 떼고 자식 새끼까지 업히게 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지는 대학원까지 가서 잘난 척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 남편은 코 흘리게 돈이나 받는 떡볶이 장사를 시킬 수가 있어? 너네 부모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가정부 아들이라지만 이혼한 지 딸이며 손자까지 걷어줬는데 어떻게 지원 한 번을 안 해줄 수가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이가 하도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듣기 싫다. 아무리 내가 너네 집 굳은 일을 했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돈 내주기 싫으면 애라도 낳던가. 신랑 사업하는데 돈도 내주기 싫다. 애도 낳기 싫다. 우리 집 아들이 너랑 네 아들 뒷바라지 하는 종이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라. 정말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어머니는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지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일을 뒤돌아보니 정말 제가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너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포기한 채 앞만 보고 달린 거잖아요. 옆에서 남편이 같이 뛰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에게 자식은 아들 하나면 된다고 대답을 해주었네요. 그 대답을 들으니 더욱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과외를 시작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낮에는 대학원 조교로 밤에는 과외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5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제법 묵직했죠. 그 돈을 몽땅 남편에게 넘기며 사업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건네주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품에 밀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을 베풀 기회를 날리지 말라고요. 얼마 후 남편은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요. 아내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인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라는 것이 원래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들이 하는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논란도 잠시였어요. 주변 가게들 중 제일 청결하고 맛도 좋은 남편의 떡볶이는 금세 입소문을 타서 옆마을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까지 남편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걸요. 이렇다 보니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동안 남편은 혼자서 돈을 쓸어 담았네요.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남편은 곧이어 서울 곳곳에 떡볶이 체인점을 내게 되었고 결국 떡볶이 사장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오르게 되었죠.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면 끝까지 노력해 성공을 한 남편을 보니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남편은 제일 먼저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값비싼 외제차로 바꿔주었어요. 낡고 오래된 경차는 위험하다면서요. 그리고 매일같이 바퀴벌레와 동거를 하던 저희는 50평이 넘는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남편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던 부모님 또한 한결같이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남편에게 크게 감동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떡볶이 사업이 해외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딱 1년 만에 미국에서 영어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대표인 자신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통역사에게만 의지해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면서요. 저는 흔쾌히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남편이 더 발전하고 싶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이 유학을 간 뒤부터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어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시어머니를 보자 남편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사간 곳을 알려주지 말라는지 알았죠. 그런데 집에 들이닥치는 시어머니를 보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들 둘 다 시어머니에게 이사간 곳도 집 비밀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12번씩 별 이유 같지도 않은 트집을 부리시며 저희 모자를 괴롭혔습니다. 때마침 부모님 또한 해외로 나간 상태이고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남편 또한 해외로 나간 탓에 고삐 풀린 시어머니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며느리인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범 등에 빨대 꽂을 생각만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아범한테 차도 받았다지? 이제 보니 뻐꾸기 새끼가 아니라 독품은 독사 새끼가 따로 없구나. 우리 아들한테 남의 지 새끼도 키우게 했으면서 염치도 없이 네가 뭐라고 그 차를 받아? 어머니, 아무리 친손자가 아니라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직 20살밖에 안 되네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 마음에 생채기를 내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차는 아범 차가 아니라 제 차예요. 차 바꾼 김에 타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아이고, 시애미가 군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앞도 못 보고 다니는 신봉사인 줄 아는 거냐? 아범은 어쩌다가 이런 독사 같은 것한테 홀려서 청춘 바쳐 돈 바쳐 가면서 한평생을 날렸는지. 나는 아직도 네 부모가 우리 아들 내팽개치던 것만 생각하면 불화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잔다. 근데 정작 장본인은 우리 아범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엠이 몰래 금태두른 둥지로 이사를 가? 우리 아범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당장 네 자식 새끼 데리고 우리 아범 앞에서 사라져라. 너만 없으면 우리 아범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로 새 출발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저희 모자를 파렴치한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애초에 누구 때문에 아까운 청춘을 날렸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을 쏘아붙인 거고요.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애초에 그이가 좋은 청춘 다 날려가며 대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잠 못 자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게 누구 때문인데요. 다 어머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이 돈 까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님이 남긴 집도 두 번째로 결혼한 남자 도박빚 갚아준다고 홀랑 날려먹으셨다면서요. 어머님, 한 번이라도 그이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친부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 유일한 유품 같은 집까지 날라갔을 때 그이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어디 못 배워먹은 천한 기집애처럼 수십 년도 더 된 과거를 들먹여. 너 지금 시엠이 약 좀 잡았다고 그걸로 협박이라도 할 셈이냐? 어디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얼굴에 구멍 하나 났다고 어딜 함부로 떠들어? 내가 그 구멍 다시는 허튼 소리 못하게 확 꿰매주랴? 제 입이 구멍이면 어머니 입도 구멍이겠네요. 며느리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 총각 인생 망쳐놓은 애 딸린 유부녀라고 손가락질해도 되지만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좋은 시절 젊은 시절 다 날려버리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님이잖아요. 옛날 생각해서 어머님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 마음 다치게 하면서까지 어머님한테 머리 숙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걱정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내서인지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성난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는 저와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곧이어 남편이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남겼죠. 미국은 이미 늦은 시간일 것이 분명한데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인지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이 닿자마자 시어머니는 서럽다는 듯이 엉엉 울며 없는 말까지 덧붙여 남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효자 아들이던 남편이 이번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는걸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집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른 것은 시어머니라면서 다시는 저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거든요. 처음 있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몹시 놀란 눈치였어요. 남편의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간섭 없는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네요. 남편이 없는 생활은 단순했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대학교로 가 강의를 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무런 문제 없는 평온한 날이 이어지다 보니 비어있는 남편의 옆자리가 참 그립더군요.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보고 싶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남편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을 알기에 혼자서만 꾹 참으며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춰왔네요. 그러던 중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큰 싸움이 있고 2달 만의 만남이었어요. 집 근처 카페로 가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이혼 협의서를 내미셨죠. 깜짝 놀라며 이혼 협의서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사인부터 하라는 양 서명란을 툭툭 가리키셨어요. 불려우 같은 것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하고 이혼해라. 이 정도 뽑아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건 결혼 당사자들끼리 선택할 문제지 어머니가 나서서 재촉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어머님 뜻대로 이혼할 일 없으니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가방을 챙기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사진 한 장을 내시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남편이 와락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을 내민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기세가 등등한지 팔짱까지 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듯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마음 떠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이래도 이혼을 안 할 셈이냐? 괜히 어줍잖은 행동으로 쉰내 풍기지 말고 빨리 이혼해라. 아범도 아범이지만 마음 떠난 남자 껍데기 붙잡고 살아서 뭐 좋을 게 있겠니? 똑똑한 머리로 잘 생각할 거라 믿는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평생 저만을 바라보던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라뇨. 이 순간 제일 미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늙고 다른 남자 애까지 딸린 여자보다는 젊고 예쁜 여자가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점점 급해지는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자꾸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연락 두절에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주인은 남편이 아닌 남편의 내연녀이더라고요. 내연녀는 남편이 자신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이혼하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죠. 만약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워 상간녀와 만나게 된다면 흥분에 날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화조차 나질 않았네요. 힘들 때 옆을 지켜주던 남편의 바람은 용서할 수 있었지만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새까맣게 타버린 속을 벅벅 긁는 상간녀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혼 변호사를 만나는 순간 벼락이 떨어지는 충격이 온 몸을 덮쳐왔네요. 변호사는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수준 떨어지는 놈 만나서 지 딸뻘 되는 애랑 기싸움하는 당신이나 마누라 내비두고 바람피는 놈이나 아주 환상의 부부네. 전 남편은 저희 부부 사이를 비웃었는데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창피한 일을 제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들킨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기도 전 남편은 이상한 말을 해오더군요. 제가 오기 전 시어머니가 미리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희 부부를 갈라놓을 궁리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상간녀 소송도 폐지된 마당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고. 기껏해야 어린애한테 몇백만 원밖에 못 뜯어낼 텐데. 아무리 바람핀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앞길 창창한 아가씨 인생을 망쳐서 되겠어? 그러지 말고 위자료 두둑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담례로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반만 떼서 준다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힘써줄게. 시어머니도 소름이 끼쳤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는 전 남편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되건 상간녀 소송이 어떻게 되던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죠. 상간녀와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문자 폭탄이 와도 남편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쯤 되니 짜증이 나기보다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접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하지만 남편을 찾고 싶다는 굴뚝 같은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조건은 참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네요. 처리해야 할 일이 가득했거든요. 고민하고 있자 아들이 옆으로 와 자신이 직접 남편을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나서는 아들을 보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네요. 그래서 아들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공항에 데려다주는 순간에는 걱정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건 거짓이건 불미스러운 일로 아들을 다른 나에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요. 남편을 찾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탄 아들은 꼬박 3일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요. 혼자 떨어져 있는 72시간 동안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르며 밥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집을 떠난 지 4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간다는 짤막한 답장이었죠. 그렇지만 그 한 줄의 문자를 받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손발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귀국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보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공항에 미리 마중을 나가 있는 동안 머릿속은 참 복잡했어요. 남편을 만나면 상간녀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혼 상담까지 받았던 걸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 나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모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네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나올 뿐이었으니까요. 오열하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들고 있던 캐리어도 내던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와락 끌어안아 주더군요. 남편의 품에서 저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남편에게 물었죠. 아들과 저를 버리고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와 바람 난 것이 맞냐고요. 감정적인 저와 다르게 남편은 차분하게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어요. 출국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것이 분명했죠. 남편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가 말한 상간녀와 남편이 단란하게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남편은 곧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상관녀는 무슨,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또 수작을 부린 것 같네. 얘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카 딸이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에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알고 보니 남편이 유학길에 오른 곳 근처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카 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카 딸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나자 언제 울었냐는 듯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손녀까지 팔아먹으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한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이혼녀 딱지가 붙은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가까운 가족까지 건드리다뇨. 최소한의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인 거잖아요. 어두운 낯빛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왜 걱정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복잡하던 머릿속은 청소기를 돌린 것처럼 깨끗해졌죠.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후 시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못된 것. 우리 아범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한테 절연하자는 소리가 나와? 먼저 자작극 벌이면서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이혼시키려고 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절연하고 사는 것도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니 저한테 이러셔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냐, 이제 보니 네 전남편이랑 너도 모두 한패였던 게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당장 우리 아범한테 네가 전부하고 바람이 났다고 말을 해줘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라. 너야말로 시애미 사다리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전부랑 같이 작당 모의한 게 아니냐. 아이고, 돈에 눈먼 놈인 줄 알았더니 꼬레지도 전 남편이라고 저 몹쓸 것 편을 들었던 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투성이었어요. 이미 인연이 끝난 지 수십 년도 더 된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다녀. 그래서 당장 전 남편이 다니는 로펌으로 찾아가 바른 대로 말하라고 난리를 피웠죠. 그랬더니 망연자실에 있던 전 남편은 그제야 숨겨져 있던 진실을 실토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킬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이혼시키는 것을 성공할 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준다고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에게 벌을 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유명한 사내 커플이었기에 쓰레기라고 소문을 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업계에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변호사로 낙인이 찍혀 있더군요. 이후 전 남편은 아무리 몹쓸 놈이어도 자신이 아들의 친부이니 구해달라며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요. 모든 전화를 깔끔하게 무시했네요. 현재도 앞으로도 아들에게 아버지는 현재의 남편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이혼 자작극을 벌인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달이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끊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은 상태였죠. 그 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찾아와 사과를 했는데요. 남편은 단호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와 자식된 도리만 할 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전과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네요.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한 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은 잠도 줄여가며 일할 만큼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사랑을 주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무리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한평생 살다 보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음 생에도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남편을 만나 도란도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을 만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50대의 마지막 열차를 탄 홀몸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꽤나 고민을 하고서 컴퓨터를 킨 것인데요. 저의 사랑하는 딸이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딸 도움을 받아 이렇게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몰라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종이에 몇 자 연습한 뒤에 쓰고 있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저의 가슴 철렁했던 이 사연에 마음 써서 공감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은 저의 불찰로 인해 자식을 잃어버렸던 멍청한 엄마의 반성문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창 청춘인 시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것이지만 절대 실수가 아니었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아이가 먼저 생겨버린 것이죠.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남들 해먹고 사는 만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돼지고기 납품 업체 사장으로 있었는데 계약건이 많아서 가정을 꾸리기에 문제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승승장구에 배가 아팠던 부하 직원의 나쁜 시기로 남편은 거짓 누명을 썼고 사업은 부도를 맞게 되었죠. 그때는 저희가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였고 아이도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 부도 때문에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었어요. 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던 곳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도라는 일이 마냥 남일 같기만 했는데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때 실감했네요. 남편도 홀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 몸이 한참 불편할 때여서 길거리를 오래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남의 집을 두들겨 생전해보지 않은 구걸도 했고 저렴한 여관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하며 공짜로 숙식 제공을 받기도 했죠. 그래도 저희 부부의 긴박한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임산부인 걸 보고 마음 써서 들여보내주신 어르신 부부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답니다. 제 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고생을 반으로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하더군요. 남편은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주위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린 다음 작은 단칸방 월세를 구했는데요. 본래 성심이 좋던 남편은 동료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에게도 인식이 좋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제 남편이 어렵게 되자 작은 돈 모아 남편에게 그냥 줬다고 들었습니다. 겨우 얻은 월세방은 남녀 나란히 누우면 족할 만큼 작았는데요. 그래도 화장실 있고 가스버너랑 냉장고가 있어서 생활은 가능한 곳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 몸만 뉘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그 후로도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빚쟁이로부터 숨어 지내야 해서 마음대로 바깥을 나서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몰래 변장해서 바깥에 노동일을 해서 벌어온 일급으로 근근히 살았죠. 저는 병원 검진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남편에게 부담을 짊어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제 뱃속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까봐 애써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를 참고 지냈어서 그런지
출산 예정일이 아닌데 진통이 빨리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참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싶어 이악 물고 버텼으나 그날은 여느 때와 좀 다른 산통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근할 때쯤 혼절을 해버려 119에 실려갔죠. 아마 남편이 퇴근하고 도착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이가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게 태어나줬더라고요. 조금 당황했던 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거죠. 너무 예쁜 쌍둥이였습니다. 검진을 받지 못해서 뱃속에 두 아이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다렸던 남편에게 얼른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찾기도 전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전해준 쪽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쓴 메모였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금방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출산을 하고 쌍둥이를 품에 안은 사이 남편은 빚쟁이한테 들켜 도망을 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를 계산해 주었지만 입원을 길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땅치 않아서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의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산후조리를 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한 번은 찾아 나서 볼까 싶었지만 혼자서 몸조리를 하는 터라 그만큼 회복이 너무 느려서 마음처럼 못 움직이겠더군요. 그래도 쌍둥이들만 보면 세상 근심 다 씻기는 기분이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네요. 다시 돌아올 남편을 매일 손꼽아 기다렸으나 끝내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까지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쌍둥이를 집에 홀로 둘 수 없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업체가 바로 우유 배달이었어요. 처음에 우유 사장님은 저를 내쳤다기보다는 제 건강 걱정으로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시켜달라고 제발 사정을 했죠. 사장님이 언제든지 불편한 곳 있으면 말해달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보고 따로 수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새벽 일찍 쌍둥이를 데리고 우유 배달을 다녔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은 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월세랑 관리비 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힐 걸 구매했죠. 제 옷은 계절용으로 한 벌씩이면 충분했고 김치랑 쌀 10kg 하나를 사서 반개월 이상 그렇게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까봐 이사를 안 가고 있었는데 벌써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갈 날을 앞두게 되었지 뭡니까. 학교랑 당시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위험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차마 행동을 쉽게 옮기지 못했죠. 유치원 과정은 어찌어찌 해서 제가 나름 가르쳤으나 학교는 의무교육이니 보내야 하잖아요. 여러 번 고민 끝에 우선은 애들이 먼저라고 보고 저는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집 우편함에 쪽지랑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요. 마침 학교 주변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 근무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아침 9시에서 3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보다는 조금 늦은 퇴근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마치면 어디 가지 말고 꼭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늘 제가 퇴근하고 가면 아이들은 학교 방과후 교실에 잠시 맡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얌전하고 착한 것이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저만 보면 쪼르르 달려와 안아주곤 했죠. 남편이 오기 전까지 혼자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도와줘서 나름 제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늘 착실하게 제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그날은 어쩌다 친구들 무리에 휩쓸려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이 벌써 몇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네요. 그때 생각만 하면 여전히 손이 떨립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마트 일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줄 과자 2봉지를 사서 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 하는 말이 애들이 하교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를 밖에서 만나면 된다고 했다네요. 학교 앞에 병아리 아저씨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단체로 그거 구경하러 가는 바람에 함께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서둘러 학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이미 알았지만 병아리 아저씨는 없었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뛰다가 학교 후문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이 한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인 저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단숨에 알아봤고 서둘러 아들 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수는 도로 쪽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죠. 준수야, 왜 그래? 준이는 어디 갔어? 왜 혼자 있어? 준이는 둘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준이는 어쩌고 혼자서 이러고 있어? 모르겠어. 준이랑 같이 병아리 아저씨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준이를 막 불러도 준이 목소리를 못 찾겠어. 학교에도 없어. 이때 저는 철렁 내려앉은 간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이 떨려서 당장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렇게 준수를 붙잡고 한참을 불안에 떨고 있다가 혹시 어디선가 준이가 울고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 친구들이랑도 다 헤어졌으니 엄마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일어나 준수 손을 잡고 다시 학교를 찾았어요. 급히 학교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찾아가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당시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전부 놀라서 제 딸 준이가 갈 만한 곳을 함께 뒤졌어요. 결국 한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함께 학교 CCTV까지 뒤지게 되었죠. CCTV에 준이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저는 잠깐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던 겁니다. CCTV 화면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준이가 병아리를 사가는 친구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버스를 올라타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애가 타고 마음이 급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아휴, 어떡해. 내 딸. 아이고, 선생님, 준이 어떡해요? 제 딸 어떡해요?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경찰 선생님,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CCTV 찾아서 버스 노선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거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님? 그럼요. 버스 탄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선 일단 저희랑 같이 서해 신고 접수하러 가시죠. 주변에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저는 이미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그때부터 거의 오열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 딸을 실종 신고로 접수했고 경찰이 아이를 찾게 되면 연락 주겠다고 해서 일단 준수만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 하나 없을 뿐인데 집이 텅텅 비어 보이더군요. 준이 생각 때문에 도통 진정이 안 됐어요. 깜빡하고 준수 밥도 못 챙겨줬다는 걸 뒤늦게 알고 알턴 몸을 일으켜 밥을 준비했죠.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데 날이 저물어 가도록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꼬박 밤이 되었을 무렵 제가 먼저 경찰서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최대로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아줌마 한 분을 따라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확인이 됐는데 그 동네가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이라 CCTV도 몇 개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줌마라뇨? 무슨 아줌마요? 그럼 지금 우리 딸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딸 찾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준이야, 우리 준이 찾을 수 있다면서요, 선생님. 이쯤 되면 미아 신고가 접수돼서 연락이 올 법한데 데려간 사람이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나 봐요.
저희 쪽에서 방금 아이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현장으로 출발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준수 밥을 준비하다 말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몸을 묻고 목이 매도록 울었죠. 제가 우니까 준수도 겁에 질려서 같이 울었는데 엄마가 돼서 아들 불안을 진정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제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준이 이름만 여러 차례 불렀네요. 아이고 준수야, 우리 준이 어떡하니? 준수야, 네 동생 어떡해? 준이야, 제발 무사해줘. 제발 엄마한테 무사히 돌아와야 돼. 그렇게 저는 이틀이 지나도 준이를 만날 수가 없었고 경찰한테서는 최대한 찾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준이를 못 본 지 일주일 지나서는 전국적으로 실종 신고가 전달되었고요. 한 달이 지나서는 제가 나서서 실종 미아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죠. 선생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 보이면 함께 전단지 나누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아이들을 그냥 하교시켜버린 선생님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을 탓할 생각은 없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 마음이 배로 안 좋았어요. 우리 준이는 준수보다 5분 늦게 태어났는데 고작 5분 차이라도 준수보다 많이 동생이었습니다. 오빠보다 학습 능력이나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늘상 오빠 손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오빠한테 공부 배우고 오빠랑 놀면서 이것저것 많이 터득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준수가 알아서 준이를 잘 챙겼죠. 그게 저의 가장 큰 불찰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빠인 준수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수에게는 제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준이는 그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준이가 아는 건 자기 이름이랑 학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애가 타는 겁니다. 너무 후회가 되고 다 제 잘못이라서 원망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최대한 학교 가까이서 일을 해야 했어요. 마트 일도 학교 근처라 가까웠지만 그것보다 더 가깝기를 원했죠. 아이들이 정문을 들락날락하는 게 보일 만큼이요. 그나마 그러한 곳이 문방구 일이었는데 거긴 개인이 자리내서 하는 거라 딱히 알바를 쓰지 않더군요. 그렇게 생각해낸 게 작은 포차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을 할까 하다가 준이가 국화빵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 국화빵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하다가 한 번씩 제 딸의 모습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면 미친 듯이 달려가 확인하는 짓을 며칠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에 그토록 기다렸던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머님, 김창진 씨가 남편분 되시죠?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진 씨가 맞다면 애석하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셨거든요. 기다렸던 준이의 연락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사망 소식은 저를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끝내 식구 곁을 돌아오지 못했고 산중 어딘가에서 등산하던 사람의 신고로 유골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착하게 살아온 제 남편,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그런 험한 꼴로 외롭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 얼굴 한번 보려고 제 출산일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인데 끝내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니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린 아들과 둘이 조촐하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으로 소식을 알린 남편처럼 제 딸도 그렇게 돌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은 아니라고 내 딸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지냈는데 남편의 부고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린 거죠.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어요. 우리 어린 딸 준이 당신이 좀 지켜달라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우리 준이가 보인다면 제발 좀 지켜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죠. 야속하게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세월만 계속 흘렀고 실망과 좌절만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 사이 준수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준수의 교복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버텼던 동아줄을 놓고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걱정해서 평소에는 몰래 울음을 삼켰는데 옷장에 걸려있는 아들 교복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준이도 교복을 맞춰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미안하다 준수야. 엄마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는데 도무지 네 동생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들구나. 도대체 준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엄마, 나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꼭 경찰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준이 찾아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준이도 많이 속상할 거야. 고작 14살인 아들인데 얼마나 속이 깊던지. 제가 참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걸 아들이 안아주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계속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으나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날 후로 저는 제가 준수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싶어 더더욱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이도 아직 생사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것 보면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죠. 그렇게 준수가 대학을 가게 되고 준이에게 해줄 몫까지 보태어 준수를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준수는 저한테 경찰이 될 거라고 포부를 밝힌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장래의 희망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로 번듯한 경찰 공무원이 된 거 있죠? 저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지켜봐서 알고 있어요. 첫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가도 어린 나이부터 저 때문에 원하는 꿈 한 번 꿔보지 못하고 경찰만 바라보고 달려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랜만에 눈물을 보여버렸네요. 고맙다 준수야. 엄마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까지 마음의 짐을 짊어준 것 같아.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마. 준이는 나한테도 동생이잖아. 내가 준이 손만 잘 잡고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 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 내가 꼭 찾을 거야. 아휴, 이 착한 것.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자랐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못난 모습만 보여줬네. 그래도 정말 멋있게 커줬다 우리 아들. 참 장해. 그만 자취해도 된다는 제 말에도 준수는 끝까지 저와 같이 사는 걸 고집했습니다. 출근 거리가 멀어서 피곤할 텐데도 괜찮다고만 하네요. 그래도 아들이 멋진 경찰이 되는 덕분에 저는 본래 살던 집 주변으로 조금 더 큰 전셋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동네를 완전 떠날 수 없었던 건 순전히 우리 딸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우리 딸이 이 동네를 기억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준수가 경찰이 되고 1년 차가 지났을 무렵 준수가 저한테 몸 생각하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장사를 접고 한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무료하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또 늘어질 수 있으니 제게 요리학원을 또 등록해 주더라고요. 언제 한번 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다고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서프라이즈로 수강을 신청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학원에서 요리 수업 받을 때만큼은 정말 하나도 잡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다른 사람 인생살이도 들을 수 있었고 제 사정에 위안도 많이 받았어요.
서로 좋은 말도 많이 주고받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서 그런지 우울감도 걷어지는 느낌이었죠. 수업 들은 내용들을 꼬박 수첩에 메모해서 아들이 준 용돈으로 아들에게 요리를 선보이면 아들이 맛있다고 저를 치켜 세워주며 큰 호응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선 늘 슬픔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나날이 먹구름이 걷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솔직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살면서 이 못난 엄마를 보필하느라 애썼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덕분이겠죠. 다 죽은 사람처럼 딸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아들의 힘을 빌려 SNS에 실종 가족 소식을 등록하고 난 뒤부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경찰로서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힘쓰고 있으니 저보고는 다시 만나게 될 준이를 위해 몸조리하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저만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찾아서 지내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준수 말고는 연락 올 데가 없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요리학원 쪽 연락인가 싶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안에서 가냘픈 아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준수 씨 댁 맞냐고 묻는 소리였죠. 네, 제가 준수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누구시죠? 우리 준수 친구 되시는 분인가요? 전화번호를 잘못 하셨네요. 준수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제 신원을 먼저 밝혀주었는데 정작 안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누구길래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고 우리 아들을 찾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에게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계속 기다려도 대답이 없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어 번 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목소리를 겨우 내며 엄마 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누군지 알 것만 같아서 저절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딸을 처음 잃어버렸을 때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딸이 맞나? 혼란스럽기까지 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내내 울음소리만 들려주던 수화기 너머로 쐐기를 박는 대답이 들려오더군요. 엄마, 나 준이에요. 준수 오빠 동생 강준이요.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딸 목소리로 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애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목구멍 밖으로 울음이 터져나와 버린 것이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강준이요? 내 딸이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어머나, 정말로 준이가 맞는 거니? 너 정말 내 딸 준이야? 내 딸이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니? 지금 너 어디야?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응? 숨이 막힐 것처럼 괴로웠고 비통함이 넘쳐 흘렀지만 당장 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제 눈으로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수화기를 붙잡고 어디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물었어요. 딸도 많이 울고 있는지 목소리가 많이 떨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신발도 못 신고서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학교랑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맨발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로에 차가 오는지도 못 보고 그냥 무작정 달려서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그때 막 학교 건물 쪽에서 나오는 아가씨 한 명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달라져 그냥 지나쳤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이 붉어져서 울면서 걸어오는 아가씨의 모습이 영락없는 제 딸인 겁니다. 우리 준수랑 똑 닮아서는 준수보다 선이 곱고 작은 게 딱 우리 딸이었다고요. 저는 엄마니까 제 새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제 딸이었어요. 제 딸. 혼절할 것처럼 몸의 중심이 흔들렸음에도 저는 딸을 발견하자마자 준이야!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과연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딸 얼굴을 보면서 따뜻하게 이름 불러줄 날이 올까 염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을 담아 준이를 몇 번이나 더 외쳤어요. 금세 가까워진 딸은 몸만 자랐지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이처럼 안기는 준이를 꽉 보듬어주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딸 얼굴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 차려가면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만 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딜 갔었던 거야? 엄마랑 준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살아있다고 믿어야지. 내 딸 안 죽었다고 믿어야지 하면서도 몇 번을 무너져 내렸는데. 고맙다, 준이야.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우리 딸 빨리 못 찾아줘서 미안해. 그땐 제가 완전 정신을 놓았다고 봐야 했어요. 딸을 꼭 붙들고 절절하게 부르짖으며 아이를 야단치다가도 금세 고맙다고 다행이라고 안아주기를 반복하며 정신사납게 행동했죠. 성인이 돼서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엄마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살던 곳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더 오래 걸렸어요. 그나마 내가 기억나는 게 학교라서 이 학교를 몇 번 왔었는데 지난 날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잘못이야. 내가 준수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너희 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미안하다, 딸아. 엄마 탓 아니에요. 제가 오빠 허락 없이 친구들 따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학교에 찾아와도 졸업 앨범은 졸업생이나 학부모 아니면 함부로 못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엄마랑 오빠를 찾으려면 이 학교에 아주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학교 교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자기 오빠 이름과 초등학교만 알고 있었던 딸은 이 학교를 졸업한 준수 앨범을 찾아서 제 전화번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딸도 딸 나름대로 고생해서 지 친엄마를 찾고자 애를 썼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내 딸이 꿈에서만 보던 내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을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몇 번이나 몸을 휘청이자 딸이 저를 데리고 가까운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딸은 한참이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신발을 못 신고 나온 저를 위해 딸이 자기 신발을 벗어주기까지 했네요. 저는 혹시라도 이 모든 게 환상이라 딸이 사라져버릴까봐 딸 손을 꼭 힘주어 잡고 있었습니다. 여태 딸 얼굴을 확인하고 울부짖느라 정신없어서 정작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못했더라고요. 앉아서 해가 다 저물도록 딸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요. 그날 버스를 타고 친구들이 각자 집에 다 내려서야 딸은 오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서 뒤늦게 아무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한참을 오빠와 엄마를 찾으며 울면서 걸었다네요. 해가 다 저물 때까지 목이 터져라 울었는데 주위를 보니 건물이 몇 개 없고 풀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자기 엄마 같은 아줌마 한 명과 마주쳤는데 아줌마도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자신을 데려가서 밥을 먹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말하는 아줌마가 과거에 경찰이 말했던 그 아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아줌마도 교통사고로 우리 딸과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잃고 길거리를 거닐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제 딸을 발견해서 가여운 마음에 밥을 먹이고 싶어서 자기 집에 데려갔고 제 딸을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재워서 보낼까 싶어 신고를 미뤘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면서 자기 딸을 잃은 상실감을 제 딸 키우면서 위안받았다고 했어요. 제 딸을 돌려보내는 게 마치 자기 죽은 딸을 완전히 보내주는 것만 같아서 차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딸 말로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 아줌마가 딸이 좀 자라고 난 후 그동안 잘못을 용서 빌었다고 하대요. 솔직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20여 년이나 지나버린 세월 동안 그 아줌마에게 분노와 원통함을 다 토해낸 터라 지금은 그저 이렇게 제 딸을 살려놓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더군요. 제 처신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딸에게 따져서 그 아줌마를 유괴범으로 신고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딸이 너무 귀하고 예쁘게 잘 커줘서 이것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딸도 그랬습니다. 아줌마 정작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고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보인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딸이 나쁜 어른한테 잡혀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실종되고도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하늘이 지켜주고 우리 남편이 딸을 보살펴주고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은 해가 저문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얼굴 보며 얘기를 했는데요. 곧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준수가 너 많이 기다렸어. 엄마가 우리 준이 보고 싶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네 오빠가 이 엄마를 얼마나 듬직하게 지켜줬는지 아니? 네 오빠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엄마 위하느라 울음을 많이 참았거든. 참, 네 오빠 경찰 됐는데 너 찾으려고 경찰 된 거야. 오빠 보고 싶어요. 엄마랑 오빠 얼굴 잘 기억이 안 나서 속상했는데 얼른 만나고 싶네요. 또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어야죠. 엄마랑 오빠 만나면 꼭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은 딸의 생사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딸은 이미 교생 수업을 마친 시간이라 퇴근을 한 상태였고요. 딸 손을 꼭 잡고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준수가 오기 전에 함께 먹을 저녁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렸어요. 딸이랑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자꾸만 꿈 아니냐고 묻는 말에 그때마다 딸이 뽀뽀해주면서 꿈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요. 뒤돌아서면 사라져버릴까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화장실 가서도 몇 번이나 딸 목소리를 갈구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줌마한테 엄마 집에서 잔다고 허락받았어요. 저야말로 엄마 안 사라지게 꼭 붙어 잘 테니까 걱정 마요. 새 식구 먹기엔 과분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니 아들이 잠시 뒤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준수는 처음에 밥상을 보고 놀랐다가 왜 아가씨가 있으니 더 당황해서 신발장에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딸이 준수를 보고 울음 터뜨리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준수도 준이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준이야, 너 정말 준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집에 온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었으면서 왜 연락을 못했어? 아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다 필요 없고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됐어. 다 크고 나서는 준이 일로 눈물을 참기만 하던 준수가 자기 동생을 안아주며 우는데 참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내 새끼 둘을 같이 안아주며 다독거렸습니다. 이렇게 제 두 팔로 내 새끼들을 둘 다 안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줌마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내일 아줌마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아줌마는 엄마가 무슨 원망을 하든 다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용서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다들 진정이 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준이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요.
준이를 데리고 있던 아줌마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딸을 훔쳐간 사람을 대면하다니 말도 안 되는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 손에 길러졌는지, 이렇게 잘 키워준 그 아줌마라는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들도 같이 딸을 따라 딸이 살아온 집으로 갔죠. 아줌마 집은 완전 산중 길에 있었고 휴대폰도 잘 안 터진 곳이더라고요. 문득 경찰이 CCTV도 몇 대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그곳을 이렇게 찾아와 보다니. 딸을 따라 산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동화 속 산장처럼 예쁜 별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더 넓었어요. 집주인인 아줌마는 그 커다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얼굴도 제대로 못 마주하던 아줌마가 자리로 안내해줬는데요. 인사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아줌마가 그대로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변명이란 거 알지만 그땐 죽은 제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처벌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사죄에 저희들은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한 소리를 했는데요. 범죄인 거 알고 계세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따져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아줌마께선 지금 천륜을 끊어놓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줌마도 엄마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아들은 그동안 어디에도 원망을 쏟지 않고 내내 묻어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를 힘들게 만든 아줌마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들 말에 100% 공감을 하니깐요. 그러나 저는 딸을 잃었을 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줌마가 준비 없이 자기 딸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애통함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죄송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비는 아줌마에게 꼭 몇 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식 잃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요? 부인이 피부치 딸을 잃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이 받은 상처를 남에게 전가한 것밖엔 안 되는 거예요. 아줌마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숨죽여 울더군요. 저는 아줌마와 같이 바닥으로 내려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아줌마를 보듬어 안아주었죠. 우리 식구 힘들게 한 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줘서 고마워요. 뭐든 괜찮으니까 내 딸 어딘가에 살아만 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거든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제 품에서 더 많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서 그동안 죄책감으로 얼마나 견뎠을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전부 그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줌마는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와서 아이를 낳고 둘이서 단란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곤 딸 하나 있었는데 고작 9살 나이에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잃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딸을 더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아줌마는 제가 제 딸을 데려가면 또 혼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엄마로서 그 절망적인 마음이 이해가 되어 신경 쓰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서울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준이 제가 데려가 버리면 부인께선 또 혼자 이 적적한 곳에 계셔야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준이 덕분에 몰랐던 상실감이 한꺼번에 찾아올 텐데 그걸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그건 당연히 제가 겪어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기억이랑 우리 준이와 함께 보낸 추억들 소중하게 품으면서 지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상실감을 느낄수록 타인이랑 몸 부딪혀가며 지내야죠. 부인께서도 우리 준이를 딸처럼 키웠을 텐데 우리가 이대로 가버리면 또 딸을 잃었다고 좌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준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같이 서울 올라갑시다. 준이도 막상 아줌마를 두고 가기가 그랬는지 제 제안 이후 아줌마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제 딸 부탁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 아줌마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고 봤어요. 아줌마는 얼떨결에 허락을 했다가 금세 고맙다고 제게 또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는 서울이랑 지방 두 군데에 건물 두 채씩이나 있는 건물주였더라고요. 다 처분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돈을 사용한 이유가 우리 준이를 위해서였대요. 준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호강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아줌마는 그날 이후 자진해서 서울 중심으로 집을 구하더니 저희 집에 이삿짐 센터까지 보내왔습니다. 제안은 제가 했다만 대접까지 제가 받는 기분이더군요. 아줌마가 부자 동네에다가 주택을 하나 매매하고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의 집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값비싼 건물을 보고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부인, 앞으로 돈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부인께서 저한테 식구를 선물해 주셨으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아줌마는 딸이 이전에 말했던 대로 정말 착하고 불쌍한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게 느껴졌는지 얼굴 보고 안면 튼 지 3일 만에 전 재산을 바치려고 하는 아줌마를 보고 더는 원망 섞인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아줌마가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시켜야겠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심각하게 하는데 저랑 딸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게는 뜻밖의 식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저와 나이가 1살 차이 나는 순박한 언니까지요. 아줌마는 저보다 더 우리 애들한테 관심과 애정을 주었는데요. 준이뿐만 아니라 준수 뒷바라지까지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고 해도 언니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해주는 거라고 자기 자식 같아서 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언니한테는 그게 또 속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저는 지금 너무나 큰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딸은 선생님으로, 아들은 경찰로, 그리고 저와 언니는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랄 뿐인 마음으로 살고 있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주는 선물 같은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딸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눈물 섞인 기도만 올렸는데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많이 보여줬던 웃는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제 인생 정말 기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모두 힘든 시련을 이겨낸 시간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다들 나 혼자만 종종 걸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굳센 비바람 뒤에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안녕하세요.